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알을 가장 꼬박꼬박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잘 낳아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노후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한 황금거위 같은 자산은 뭘까요? SK텔레콤 22년 3분기 실적 정보와 최근 5년간 분기 배당금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정말 해보면 안정성이나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도 1위인 산업군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대입해 봤을 때도 가장 마지막에 포기하게 될 아이템은 뭘까요? 이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아이템은 휴대폰과 인터넷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1000주를 갖게 된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5만원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5천만원 상당의 지분을 뜻하며 22년 기준으로 배당금이 3,320원이 한 주당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1000주를 곱하면 연간 332만원이라는 자본소득이 생긴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번 예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예금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뭐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제는 예금이 무조건 최고다라는 분위기인데,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금을 예금자 보호법 내에서 한 개 은행에 예를 들면 저축은행 같은 데다가 가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를 해보면 5천만 원을 예를 들면 1금융권에 5% 기준 금리로 해서 가입을 했을 때는 250만 원 정도 되는 자본소득이 나타나며,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축은행 금리가 6%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300만 원의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그다지 뭐 5, 6% 정도 되는 예금이나 배당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100% 확률인 예금이 훨씬 낫지 않나 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현금이 지금은 최고다, 나는 이제 주식으로 고생을 해서 꼴도 보기 싫다라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하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흐르면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지 확실한 생각 정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대표적인 고배당주 산업군에 해당됩니다. 이 고배당주 기업들은 황금알을 잘 낳기 위해서는 원천인 돈을 잘 벌어야만 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만 그로 인한 뭐 영업이익률로 비례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인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좋은 사료를 꾸준히 잘 섭취해야 된다는 뜻이 되고, 이렇게 좋은 사료, 영업이익이 좋게 나와야만 알을 잘 낳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 수납률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19년도의 영업이익은 11,000억, 1조 1,000억 원이고, 22년도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면은 12,500억으로 1조 2,500억 정도, 그리고 21년도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1조 3,800억으로 무려 1년마다 꼬박꼬박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G 통신 요금의 안정성과 그리고 신사업들의 미래도 밝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먼 미래 같기도 하지만 기계들도 과연 통신 요금을 내는 세상이 올까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 자율주행차는 주행을 함에 있어 5G 데이터가 막대하게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후에는 스마트시티가 지금도 좀 건축이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기인 2022년 실적은 어떨까요? 지금은 대부분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겨울 시기인데, 1분기에는 4,300억, 2분기에는 4,600억, 그리고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곳에서는 4,6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요약을 들어가 보면, 전년도 이제 실적이 1조 3,870억이었는데 1, 2, 3분기 만에 1조 3,535억으로 거의 전년도 4분기치 실적을 다 달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배당금 히스토리입니다. 5년간의 배당금 지급 내역은 연간 17년부터는 연간 배당금이 2,000원씩으로 유지가 되다가 2021년도에는 2,660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도에는 3,320원을 매 분기마다 나누어서 830원씩 지급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금알의 크기, 배당금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에는 5.3%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떠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2년도 배당률로는 6.5% 이상이 현재 주가 5만원 기준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6.5% 배당금을 4회에 나눠서 분할 지급을 해주는 구조이고요. 현재 세계적인 악재들이 엄청나게 겹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고 달러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오른 상태이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는 빅 이벤트까지 겹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악재들이 통신요금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통신요금이건 뭐건 그냥 주식은 다 안 돼라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런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공통적으로 빠져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통신요금과는 정말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곰곰이 하고 있고,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다른 거는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식을 줄인다든지 여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사치품을 줄인다든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지만, 통신요금만은 그냥 다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낼 수가 없는 사회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변동스럽나를 좀 고민을 해보면, 예를 들면 코스피에 SK텔레콤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코스피라는 지수를 외국인이 팔고 나가버리면 SK텔레콤도 같이 빠지는 구조가 발생을 합니다. 일정 비중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좀 어려운 말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뭐 SK텔레콤이건 무슨 주식이건 간에 그냥 주식은 무조건 안 돼, 주식은 무조건 해서는 안 돼, 무조건 예금으로 도망갈 때야 라는 분위기가 압도적이기 때문이고, 사람은 군중 심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9명이 그런 말을 한다면 뭐 이런 영업이익이나 모든 것을 제껴두고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ETF나 지수형 펀드들, 세계적인 뭐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곳에서 한국도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날 경우에도 뭐 그쪽에 편입된 주가들이 빠지게 되고요. 이례적인 초강달러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역외관계에 있어서 또 코스피가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려 13년간 외국인의 코스피 비중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주가가 3,000 코스피를 넘어간 시점에서 엄청나게 무너진 상태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편에 있는 달러는 최고가를 경신해서 1,400원을 넘어간 모습인데, 역사적으로 언제나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 역외관계로 코스피가 떨어졌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런 일이 좀 생기는구나를 좀 신기하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가격과 역의 속성을 갖는 코스피라는 부분, 그리고 역사가 반복이 될까? 언젠가는 달러가 다시 1,400원이 아니라 1,100원대로 하락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20년간 평균 달러 가격은 1,130원으로 저는 1년에서 2년 내에는 달러가 다시 평균 가격으로 희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22년 배당률 전망은 6.3%에서 7.5%의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팁으로 ISA 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만들어서 가입을 하면 200만원이라는 배당금까지는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특장점도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SK텔레콤은 무려 외국인의 소지율이 99%였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이례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도 외국인의 소진율이 94%에 달하고 있죠. 좋아할 만합니다. 수천만 국민들에게 통신요금을 받아서 분기마다 그것을 지급받는, 어떻게 보면 금융보다도 더 안정성이 높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통신요금을 납부해 주기만 하면 상당 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요금은 물가가 반영되는 특성도 존재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10년, 15년 전에, 20년 전에 2G, 3G를 쓰실 때는 아마 통신요금이 2, 3만 원 정도일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 요금을 내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4G나 LTE급을 쓰시던 분들은 4만 원에서 6, 7만 원 정도 요금을 납부하다가 이제 5G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통신요금은 6만 원에서 10만 원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통신요금 휴대폰비를 10만 원을 낼 줄은 정말 아무런 생각도 못 했었는데, 10년 뒤엔 정말 얼마가 될까요? 물가가 2배가 된다면 통신요금이 15만원, 2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1인당 통신요금의 증가는 통신사들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예전에 3만원 내던 것이 5만원 내고 7만원 내다가 지금 뭐 9만원까지 통신요금을 내게 된다면 이는 배당금의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SK텔레콤을 예로 든 이유는 안정적인 필수 산업군 기업이 10년마다 왜 이런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화폐 총량이 증가해서 화폐의 가치가 절삭되는 굉장히 사기 스킬이 작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화폐 총량은 10년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2배 정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요약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2013년에는 M2 평장을 굉장히 예시로 많이 드는데 1885라고 적혀있는 이 조원이 2021년도에는 무려 3430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10년도 안 돼서 실제로 2배 정도 화폐 총량 증가가 일어났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화폐와 교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그것과 비례해서 2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고 통신 모바일 기기를 쓰는 사람의 수가 2배로 늘어나지 않아도 알아서 물가가 2배가 올라주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절삭이 2배 정도 일어나기 때문에 자산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2배 정도 상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서 5년 뒤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금은 아마도 금리가 2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나겠죠. 6, 7% 금리가 5년간이나 유지될 확률은 굉장히 낮을 것입니다. 주식은 반대로 주가가 2분의 1 토막이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존재하죠.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가 잘 나오는지가 부동산 월세 투자에서 중요하듯이 SK텔레콤 같은 통신사 회사는 통신요금이 잘 받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배당금이 잘 지급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을 해야만 하는 자금이라면 어느 대상이 더 유리한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 시각으로는 1년이나 2년은 정말로 현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년 뒤 정도의 관점, 10년 뒤 정도 관점에서는 항상 현금은 필패하는 자산이었다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자본주의 환경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마주칠 수 없는 40, 50대 이후 경제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퇴 시점에 정말 나의 가장 안정적인 자본소득원이 장기적으로 되어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회사들의 지분인 주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꽃입니다. 현금이 지금은 최고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도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까지는 현금이 굉장히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필패하는 자산이자 지름길이며, 장기적으로는 필승했던 자산에 대한 공부와 장기적으로는 항상 필패했던 자산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라도, 예를 들어서 단 한 주라도 실제 모두가 다 주식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시기에, 이런 위기 시기에 자산에 한 주라도 투자를 해봐야 그 자산이 실제로 1년과 2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와 공부를 하게 돼서 그 자산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절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식 상승기에서도 굉장히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한번 돈을 땄다고 해서 뭐 10배 100배에 되는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한 주만으로, 그리고 단 1% 자금으로 실제 1년 동안 이길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본 뒤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계급장 다 떼고 내가 이래서 졌어 저래서 졌어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그리고 못 벌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날 가로막았었는지 내가 그것을 잘 깨우치고 알게 돼야 합니다. 그 이후에 2%, 4%, 8%로 차례차례 1년마다 늘려가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또는 두세 번 이긴 경우들이 굉장히 무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 나 재능이 있네. 이걸로 전업 투자자가 돼야겠어. 월급 따위는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깡통을 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죽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는 부분이라서 끌린다는 것이 문제죠.
1년이라도 일찍 내가 알고 배워오던 사상과 다르고 내 주변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외면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1년이라도 일찍 자본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도서로는 김종봉 작가님의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단 한 분에게만이라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경제 상황과 시간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